안녕하세요. 비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39살 여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제가 파혼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시 제게는 5년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고 만나는 기간이 길었던 만큼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보다 한 살이 많았던 그 사람은 처음 만났을 당시 ROTC였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제 막 졸업을 하고 회사에 입사한 지 3개월 차가 되어 있었고 그 사람은 철원에서 복무 중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군인 신분이던 그 사람을 왜 만났나 싶기도 하지만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제가 그 사람에게 반했었습니다. 제 이상형에 가까웠어요. 몇 번을 만나도 사귀자는 말 한마디 안 하는 그 사람과 밀당을 하다가 우리의 사이를 오빠 동생으로 선을 긋기에 알겠다고 마침 다른 소개팅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오빠 동생일 뿐이니 그 소개팅이나 나가봐야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군인의 신분이기에 제게 사귀자고 말하기가 이기적인 것 같아서 고백을 못하고 있었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밀당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가 봐도 훤칠하게 생겼습니다. 요즘 일반인들이 TV에 나와서 연애 프로그램들 나오잖아요. 그 프로그램들 속 훤칠한 사람들이 나오면 그 사람이 한 번씩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반듯하고 잘생기고 몸 좋고 키도 크고 학벌도 괜찮고. 물론 저도 그런 외적인 부분에 호감이 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반듯하기도 하였고 해프지도 않았고 소탈했고 저를 많이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항상 제가 최고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귀면서 더 빠졌던 것 같아요. 물론 콩깍지였죠. 그게 나중에 다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우선 남자친구는 알뜰합니다. 정말 알뜰해요. 처음에 죽고 못 살 때는 그것도 장점으로 보였었죠. 하지만 나중에는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저희 집이 경기도이고 남자친구가 철원에 있었어요. 주말에 한 번씩 제가 가면 외출을 받아 나와서 만나거든요. 부대 앞에 3,900원짜리 돈가스 집에서 주구장창 돈가스만 먹었어요. 돈가스 맛있었고 저도 좋아하기도 하고 자주 못 보니 그때는 돈가스가 문제가 아니었죠. 그런데 전역을 하고 취업을 했어도 웬만한 식사 비용은 5,000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10년 전 물가겠죠. 하지만 10년 전이라고 해도 5,000원 이하의 식사라면 대충 어떤 걸 먹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것도 매 데이트 때마다 말이죠. 돈을 참 아끼는 사람이기에 작은 지출도 그 사람은 사치로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 저 역시 그렇게 바뀌어 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길거리에 파는 5,000원짜리 목걸이를 사주면서 예쁘게 차라고 하던 그 사람. 그러면 저는 또 예쁘다고 고마워하고 감사했네요. 그 사람과 헤어질 때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소리치는 저에게 이것저것 말하면서 목걸이도 사주고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참 쓰면서도 제가 다 부끄럽네요. 아무튼 남자친구의 알뜰함은 점점 절 질리게 했습니다. 한 번은 제 생일에 옷을 사준다고 백화점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웬일인가 싶으면서도 다른 날도 아니고 여자친구의 생일이니 간만에 통 크게 쏘려나 보다 했습니다. 백화점을 열심히 돌며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르는데 너무 예쁜 티셔츠가 한 벌 있는 거예요. 앞에 큐빅이 박혀있는 티셔츠였는데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한번 입어보고 오겠다고 하니 남자친구가 잠깐만! 이라고 하며 제가 든 옷을 가지고 가더니 가격을 확인하곤 옆에 있는 다른 티셔츠를 권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골라준 티셔츠는 제가 고른 티셔츠와 같은 색상에 아무 디자인이 없는 무지 티셔츠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고른 티셔츠는 98,000원이었고 남자친구가 골라준 티셔츠는 59,0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가격을 떠나서 저는 저게 마음에 드는데 다른 걸 사라니 썩 내키지 않더라고요. 기분도 이미 상했고 말이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런 제 기분 따위는 생각도 안 하고 자신이 골라준 옷을 사라고 합니다. 오빠, 그런데 나 이 옷이 더 마음에 들어.
그런데 잘 생각해봐. 세탁하다가 그 큐빅 다 떨어지면 어떡해? 이런 옷들 그렇게 약하게 만들지 않아. 그리고 집에서 세탁할 때 손빨래 해도 되고. 그렇게 수고스러운 옷을 꼭 사야 해? 오빠, 내가 생일 선물로 사주는 옷인데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사면 좋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널 위해 사주는 옷인데. 그래, 그렇긴 하지. 그런데 그 옷은 아무 무늬도 없고 그림도 없고 그냥 박시한 무지 티셔츠라서 집에 비슷한 것도 많아. 그런 옷들이랑 내가 사준 옷은 의미가 다르지. 내가 널 잘 알잖아. 넌 예뻐서 옷이 화려하거나 그림 같은 거 없어도 돼. 그냥 너 자체로 빛이 나. 안 입어봐도 사이즈는 이게 맞으니 그냥 이거 사면 되겠다. 여기요, 이거 계산해 주세요. 그렇게 제 생일 선물은 제 의사와는 상관없는 박시한 스타일의 무지티를 선물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웃기지 않나요? 그때 저희 둘 다 직장인 2, 3년 차였습니다. 저희가 그저 그런 직장을 다닌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외국계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전역하고 국내 대기업에 입사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과소비를 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여자친구의 생일에 10만 원도 안 하는 옷 한 벌 사주는 걸 저렇게나 벌벌 떠는데 솔직히 그건 아니지 않나요? 하지만 그 일이 저희의 이별에 결정적이진 않았습니다. 그간 절약의 습관이 되다 보니 불만이긴 해도 또 그냥 그러려니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절 많이 사랑해주는 그 사람의 행동들이 시간이 지나니 아무래도 집착 같았습니다. 항상 지하철을 타든 어딜 갈 때 제 옆자리에 남자가 앉으면 자신과 자리를 바꿔 앉거나 제 양쪽이 다 남자면 최대한 자기 쪽으로 팔을 꽉 안아서 타요. 그냥 제가 다른 사람이랑 조금이라도 닿는 부분이 있다는 게 싫다는 거예요. 한 번은 출근하는 중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당시 제가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출근을 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근 시간에 2호선은 거의 지옥철이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전화 받기도 힘들 지경이라 이따 전화한다고 하곤 끊어섰습니다. 그리고 회사 근처에서 내려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그 시간에 사람이 많은 거 몰라? 아, 완전 따닥따닥 붙어서 갔겠네. 아, 넌 진짜 30분 일찍 나오면 좀 여유롭잖아. 라며 제게 화를 내던 사람입니다. 아니, 출근 시간에 사람 많은 거 누가 몰라요? 30분 일찍?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30분 일찍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앞에도 언급한 것처럼 제가 경기도에 살고 있었기에 강남까지 출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그 30분 일찍이 절대 별게 아닌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퇴근할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여느 날들처럼 남자친구와 전화를 하며 퇴근을 하고 있는데 제 맞은편에서 오던 남자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그땐 제 앞에 누가 걸어오고 있는지 미처 인식을 하고 있진 못했습니다.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 퇴근길을 재촉하며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느라 주변을 살피진 않았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너 누구랑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 무슨 말을 하나 싶어서 혼자 있다고 갑자기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너 지금 남자랑 같이 있지? 방금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군데? 라고 물어봤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영문을 몰랐던 전 이 사람이 날 놀리는 건가? 갑자기 무슨 말을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재미없어. 그런 농담 하지 마. 농담? 너는 지금 내가 농담하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해. 누구야? 지금 누구랑 있는 거야? 왜 그래? 진짜 나 혼자라고. 그래? 알겠어. 전화 끊어봐. 라고 하더니 이내 영상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서 아무도 없지 않느냐고 대체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분명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오빠, 여기 지금 거리야. 이 거리에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대화하면서 지나다니곤 하는데 누구든 지나가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남자친구는 제 말을 고지 듣지 않았고
그날은 그렇게 영상통화를 하며 집까지 갔었습니다. 버스에선 한마디도 없이 제가 앉아서 가는 모습까지 지켜보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 사람의 행동이 비정상적인데 그때는 그저 사랑인 줄만 알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그 사람과 5년쯤 사귀었을 때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간 서로가 양가에 오가며 가족들과도 친하게 지내었고 그 사람의 부모님이 저를 매우 좋아했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도 반듯하고 학벌 좋은 남자친구를 좋아했고요. 워낙 인상이 좋은 사람이라 제가 그 사람의 단점이라고 느꼈던 부분을 부모님은 장점으로 보더라고요. 사치 있는 것보다 낫다. 널 너무 사랑해서 그래 라고 하시면서요. 아마도 그 정도를 모르셨기에 했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저희는 상견례 날짜를 잡았고 상견례 날을 기다리던 어느 날 결혼해서 신혼집은 어디로 할지 함께 고민을 하던 중 그 사람이 신혼집은 너희 집 근처로 정하자 라고 하더라고요. 저야 좋죠. 친정 근처이니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래도 돼? 나야 완전 좋지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 않아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속내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빠, 그런데 어떻게 처가 근처에서 살 생각을 한 거야? 나는 좋은데 오빠는 불편하지 않겠어? 내가 불편할 게 뭐 있어. 평일엔 회사 다니는데. 처가랑 가까이 살아야 맛있는 것도 많이 얻어먹고 사위 대접도 받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 어머님 아버님 뵈면 사위라고 막 일 시키고 부려먹는 타입도 아니시고 말이야. 난 불편할 거 없어. 오히려 처가 근처에 살면 우리 집 가게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뭐라고? 당장이 아니더라도 아이도 나올 텐데 맞벌이 하려면 아이 봐줄 사람도 필요하잖아. 너희 부모님은 충분히 잘 봐주실 분들일 것 같아. 설마 손주 봐주시면서 돈 벌하시겠어? 그런 분들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선뜻 처가 옆에서 살겠다고 마음 먹은 거야.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그런 이유라면 난 굳이 부모님 댁 근처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이유가 없어. 회사에서 거리도 먼데 굳이 왜? 우리 부모님 돈은 돈이 아니니? 됐어. 그런 생각 집어치우고 회사 출퇴근 30분 거리에 집 알아보자. 서울에? 야, 서울에 집값이 얼만데? 그러면 월세부터 시작해. 월세는 그냥 버리는 돈이야. 그러면 어쩌라고. 그럴 능력 안 되는 오빠나 내 탓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미 그때 전 파혼을 어느 정도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집에는 아버지가 몰던 차를 제외하고 저와 동생이 같이 몰던 차가 있었습니다. 제 취업 선물로 엄마가 사주셨었거든요. 제 앞으로 사주셨지만 가족차로 쓰였습니다. 출근할 땐 저도 동생도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쉬는 날 차를 쓸 일이 있을 때만 저와 동생이 조율해서 썼으니까요. 그랬기에 결혼을 해도 그 차는 가족차로 두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사람이 제게 너 차 산 지 얼마나 됐지? 취업했을 때 엄마가 사주셨으니까 이제 7, 8년 정도 되어가지? 그럼 아직 더 타도 되니까 차는 됐고. 응? 지금 무슨 계산하는 건데? 결혼하려면 지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아낄 수 있는 것들을 계획 세우고 있거든. 나 차는 엄마 집에 두고 갈 거야. 뭐? 왜? 나 혼자 타던 차도 아닌데 내가 낼름 가지고 갈 순 없지. 어머님이 네 선물로 사주신 거라며. 그렇긴 하지만 자동차 보험도 엄마가 다 들어주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걸 낼름 가지고 오냐? 그거야 선물로 해주신 거니 당연히 내주시는 거고. 당연히가 어딨어? 엄마가 날 생각해서가 아니라 나와 내 동생을 생각해서 보험 내주시는 거야. 그래도 명의가 네 명이잖아. 그러면 우리 차잖아. 오빠, 지금 되게 웃긴 거 알아? 웃기다고? 대체 뭐가? 지금 이럴 일 아니지 않아? 우리 가족차야. 왜 오빠가 우리라고 해? 너 나랑 결혼하잖아. 오빠, 아직 결혼 안 한 거 알지? 오빠 내가 묻기는 우리 애는 아직 차는 포함 안 돼.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우리는 내 가족, 아빠, 엄마, 동생이야.
오빠도 당연히 오빠의 가족이 가장 중요해야 하고. 아니, 난 네가 가장 중요한데? 그게 너와 나의 차이일진 모르겠지만 결혼이 진행되고 있는 이상 넌 몰라도 난 그래. 아무튼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가족들과 잘 상의해서 차는 가지고 오는 쪽으로 해. 그렇지 않으면 몇 년은 뚜벅이로 살아야 차 살까 말까야. 아, 차는 지금도 살 수 있어. 무이자 할부 되거든. 아, 어쨌든 돈을 써야 하니까. 됐다, 쫌팽이. 제가 작게 말해서 못 들은 건지 아니면 듣고서도 모르는 척을 하는 건지 저의 저 말에 그 사람은 딱히 반응을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 차 문제는 그냥 패스하고 집은. 그 사람은 집 이야기를 꺼내며 얼마나 모았냐고 묻더군요. 당시 저는 적금으로 6천만 원 정도를 모아 놓았었습니다. 별도의 잉여금까지 하면 좀 더 되었기에 다 따져보니 총 8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6천을 들고 가고 나머지 2천은 부모님께 드리고 오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버럭하며 안 된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아직 경제활동을 하니 부모님께 금전적인 지원은 나중에, 부모님께서 모두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시게 되면 그때 가서 해드리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금전적인 지원의 의미가 아니라 적은 돈이지만 그간 날 잘 키워주신 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2천만 원을 적은 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느냐며 제게 경제관념이 흐릿해 걱정이라고 핀잔을 줍니다. 여기서 좀 빡이 쳤습니다. 그래서 너는 얼마 모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꼴랑 2천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둘이 합치면 그래도 1억 원 되네? 라고 하는데 지금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머리에 뇌가 들었는지 의심이 되더군요. 그래서 대기업 다닌 지가 몇 년 차인데 고작 2천만 원을 모았느냐고 물었습니다. 평소 씀씀이가 큰 사람이었다면 그간 돈 쓰고 다녀서 없나 보다 하겠는데 그건 분명 아니었고 주식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대체 월급이 다 어딜 갔을까요? 그때 그 사람의 대답에 그만 폭발해 버렸습니다. 매달 받는 월급에서 용돈과 공과금 등 자신에게 나가는 돈을 제하고 월 150만 원씩 부모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모았다고 합니다. 연봉이 얼마이든 세금 떼고 나면 아무래도 월급은 솔직히 직급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 거기서 거기인데 부모님께 150만 원을 그간 매월 드리느라 결혼 비용을 2천만 원밖에 못 모았다는 게 얼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는 우리 부모님께 돈도 드리고 오지 말라고 하면서 너는 너희 부모님에게 매월 돈 드리고 있었니? 그것도 몇 년간? 사실 오빠가 부모님께 돈 드리는 거 내가 상관할 바 아니지. 자식이 되어서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안 된다며. 오빠 부모님은 되고? 진짜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저희 부모님은 제가 용돈을 챙겨 드리려고 해도 그간 잘 받지 않으셨어요. 명절과 생신 때 드리면 그제서야 마지못해 받으셨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아빠는 사업을 탄탄하게 운영 중이셨기에 그냥 제 돈은 모아두라고 하셨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자 그 사람이 말하길 저희 집은 여유로운 사업가 집안이고 자신의 집은 아버지가 월급쟁이이지 않느냐며 배경이 다르니 그건 좀 다르게 생각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 다르구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안 되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화가 나더라고요. 이건 엄연히 차별이었습니다. 자신에게만 다 유리하고 근검절약이요? 좋죠.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일관성이 있어야지 않나요? 내게만 그 잣대를 피고나리만치 갖다 대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파혼하자고 했습니다. 파혼도 아니죠. 상견례도 안 했으니 그냥 우리의 관계 여기까지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중요한 얘기들이라 자세히 말했을 뿐이라고 나중에 돌아보면 분명 자신의 말을 따르길 잘했다 판단될 거라기에 나는 그럴 것 같지 않으니 잘 맞는 사람 만나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별을 통보했지만 그 사람은 제게 시간을 주겠다며 빨리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다시 결혼을 준비하자고 하더군요. 이후 그 사람의 집착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별을 고한 제게 남자가 생겨서 그러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저희 부모님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는 제 마음을 돌려달라고 하고
그 사람의 부모님은 교대로 제게 전화를 해서 결혼 준비하다 보면 수백 번도 더 싸우는 거라며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고, 나중에는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회사에 있는 친한 동료에게 전화를 해서는 저를 바꿔달라기도 하고,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하지만 한결같이 만나주지 않고 이별을 이야기하는 제게 자신이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제게 5년간 데이트 비용을 대충 계산을 하니 얼마더라. 그러니 그의 반을 자신에게 위로금으로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그 말에 제가 반 미쳤던 것 같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니까 헛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그리곤 이내 냉정해졌습니다. 그간 내가 이런 남자를 만났구나 싶으면서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서 대부분은 거의 더치페이 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지요. 그 사람이 살 때도 있고 제가 살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제게 사주었던 길거리 꼬치 어묵 하나까지 다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5년간 내가 오빠 만날 때마다 차 가지고 나갔던 거 알지? 그 기름값만 계산해도 오빠가 나한테 달라고 한 그 돈보다는 더 될 것 같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나한테 사준 5만 원짜리 티셔츠 값도 포함시켜 놨네. 선물값도 내놓아라. 알겠어. 줄게. 1원까지도 모두 계산해서 입금해 줄게. 기억하지? 내가 오빠 정장 60만 원짜리 사줬던 거. 그리고 우리 천일이는 뭘 해줬더라? 아무튼 나도 가계부 쓰는 사람이라 영수증도 내역도 다 있으니 그거 다 계산해서 청구할게. 누구 돈에서 얼마 까고 이런 거 없이 오빠가 청구한 금액은 그 금액대로 입금해 줄 테니 오빠는 내가 정리한 내역의 금액대로 입금해.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오늘 저녁 안으로 정리될 테니. 그러자 그 사람이 아니 진짜 그 돈을 받아야겠다. 뭐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야. 난 너랑 헤어지는 게 너무 싫어서 매몰차게 밀어넣는 네가 너무 미워서 그냥 홧김에 해본 말이야. 아무래도 우리는 더는 아닌 것 같으니 여기까지 하자. 잘 지내. 행복해야 해. 이러고는 꽁무니 빼고 돌아가더군요. 아마 제가 나이가 조금만 더 차서 그 사람을 만났더라면 미련하게 5년이나 만나지는 않았을 텐데 싶으면서도 그때라도 헤어지길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